안녕하세요. 마이스리포트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 가상 이벤트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워낙 관심 있는 분야라 주제를 하나 골라서 리포트를 쓰고 그 리포트 내용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해볼까 합니다.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스리포트 첫 번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벤트 테크 컴퍼니가 된 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상회의할 때 많이 쓰죠. 그 줌이 온줌이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 코로나 이후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되기도 했지만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서 가상 이벤트란 이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상 이벤트? 디지털 이벤트? 그거 다 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의문은 컨퍼런스 하나만 하려고 해도 회의장 몇 개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 하나로 제어가 되겠어? 참가자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잖아. 코로나 이전부터 가상 이벤트를 위해서 개발된 이벤트 플랫폼들이 많은데 왜 다들 줌만 찾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줌을 좀 평가절하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행아웃이 있고 구글 밑도 있는데 왜 그 자리를 줌이 차지하고 있을까? 가상 이벤트에 특화된 고도의 솔루션들이 활성화되면 줌은 그러면 인기가 없어질까? 줌은 플랫폼 기업답게 지금도 자본과 사용자 수를 계속 축적하고 있을 텐데 줌은 아무런 대처를 안 할까? 줌이 그리는 미래는 뭐지? 이 점이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줌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비디오 컨퍼런싱 기술을 가진 기업이 6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즉, 그 중에서 줌이 시장 점유율 40%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 1등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료는 루프트한자 항공사 아시죠? 루프트한자가 작년에 줌한테 위기감을 느껴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2019년도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탑 7 항공사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줌 하나의 시가총액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480억 달러, 하나로 54조라고 해요. 2020년도 4월이면 한창 코로나로 하루에 3억 명씩 줌을 사용했으니까요. 그야말로 줌 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줌은 누가 만들었냐? 중국계 미국인 에릭 위안이 창립자입니다. 뒤늦게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이중 국적자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서 대학 교육까지 중국에서 마쳤으니까 정체성을 그쪽에서 찾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500명 이상의 중국인 개발자를 줌에서 채용하기도 했고요. 에릭 위안은 산둥대학교에서 응용수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요. 또 떠도는 설에 의하면 중국이 넓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왜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화상장치 개발을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 NBA 농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무튼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미국의 테크 붐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미국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또 미국에 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7번 반려돼서 미국에 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1997년 최초의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을 만들어낸 웹엑스 커뮤니케이션즈에 입사하게 됩니다. 웹엑스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스코가 2007년 인수하게 되면서 시스코의 우산 아래 웹엑스는 더욱더 성장했고 그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에릭 위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당시 웹엑스 미팅 매니저입니다. 요즘 보는 것과 사뭇 다른 인터페이스인데요. 당시에 유일무이한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에릭 위안이 보기에 몇 가지 결함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에릭 위안은 그 결함들을 윗선에 보고했는데 에릭 위안의 주장이에요. 건의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시스코 웨벡스를 떠날 결심을 합니다. 특히 당시엔 오디오가 우선이었고 그 오디오에 맞춰서 비디오를 조정하는 환경이었는데 에릭 위안은 비디오가 먼저다. 비디오 퍼스트를 고수하면서 당시 데리고 있던 개발자 40명을 데리고 나와서 줌을 준비합니다. 당시가 2011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광고가 2013년 처음 줌이 출시되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당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스카이프를 가지고 있었고 시스코는 여전히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고 또 블루진스 아시죠? 당시 스타트업이지만 자금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혼잡했다고 해요. 하지만 줌이 출시될 당시에 Cnet 같은 언론에서 줌을 평가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종합하면 한 7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첫째, 유료 라이센스가 다른 솔루션들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 월 $10가 안 됐고요. 특히 줌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해서 교육용 라이센스는 월 $1가 안 되게 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장치를 연결하면 이게 맥인지 윈도우인지 즉시 감지해서 화면 해상도를 조정해 주더라. 또 셋째, 이 줌이 잡아먹는 데이터 사용량이 워낙 적어서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무선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더라. 또 크롬, 사파리 같은 브라우저랑 호환이 잘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인데 참가자는 아무것도 다운받거나 로그인할 필요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응답 속도가 그 레이턴시가 150ms 수준으로 우수했고 동시에 15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더라. 또 마지막으로 당시 경쟁 솔루션들은 데스크탑 회의용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웹과 동시에 앱을 지원하더라.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줌의 연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계속 투자금이 늘어났고 2017년경에는 단일 투자 $1억 달성합니다. 또 계속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요. 처음에 2013년에 저희가 아는 줌 미팅이 나왔고 2014년에 줌 웨비나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사용자 수를 확장했고 2015년 브레이크아웃 룸 기능을 도입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참가자 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그 그룹을 소규모로 나눠서 룸을 배정해주는 기능인데요. 그 소규모 그룹을 50개까지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큰 그룹을 작은 그룹으로 나눠주는 이 기능이 굉장히 주목하던 학습 방식이었기 때문에 미국 학계 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2016년 줌 룸스가 출시하고 2019년 줌 폰을 출시합니다. 이건 큰 기사였죠. 슬랙과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또 나스닥 상장도 하고 이제 줌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로지텍, 레노버 같은 하드웨어 컴퍼니랑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컨퍼런스 룸을 조성해주는 키트도 출시하게 됩니다. 이런 타임라인을 거쳐서 계속 발전을 해왔는데 이렇게 보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괜히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꾸준히 대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출시한 온줌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줌 커뮤니케이션즈에는 4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줌 미팅은 저희가 많이 쓰는 그 줌 미팅입니다. 무료로는 최대 40분, 100명이 참가할 수 있고 유료 라이센스를 결제하면 최대 1000명까지 초대해서 시간 제한 없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화면 공유, 주석 달기 정도, 채팅하기, 브레이크아웃 룸 정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줌 웨비나는 줌 미팅에 더해서 사용자 수를 확대했죠. 현재 최대 5만 명까지 가능하다 하고요.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서 실시간 설문조사 같은 기능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컨퍼런스, 가상 컨퍼런스에 많이 쓰입니다.
또 줌4는 B2B 커뮤니케이션용이라서 클라이언트와 통화하는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화되고 또 대시보드에 언제 다시 전화를 걸면 좋을지 등이 분석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 줌4는 지금까지 비디오 퍼스트를 고수해오던 줌이 이제 비디오 그 이상을 구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줌 룸스는 컨퍼런스 룸을 조성해주는 솔루션인데요. 모니터를 설치하고 컨트롤러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구비해서 줌을 사용하게끔 하는 키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10월 온줌 솔루션의 베타 버전이 출시됩니다. 사실 그동안 줌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행사라고 제가 계속 통칭하고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강사의 강연을 듣는 웨비나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컨퍼런스 아니면 그 복잡함의 수준이 한층 올라가는 익시비션, 전시회 그 각 이벤트의 유형과 기획 의도가 무시된 채 그냥 줌만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줌을 쓰면 참가자들끼리 교류도 할 수 없고 딱히 행사 수익을 올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줌이 마켓플레이스이자 호스트가 행사로 수익화를 낼 수 있는 이벤트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하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줌 베타 버전을 좀 사용해보고 튜토리얼을 찍고 싶었는데 이 베타 버전은 미국 내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확장 배포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제가 볼 수 있는 화면과 매뉴얼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호스트가 이벤트를 생성하면 참가자는 이렇게 플랫폼에서 그 행사를 검색할 수 있고요. 티켓을 구매한 뒤 등록비를 낸 뒤 참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피트니스 강연도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이 이벤트 호스트라는 개념을 콘텐츠 제작자 정도로 넓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유튜브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또 몇 가지 특징을 보면 그 줌에서 연간 150불 내는 그 프로 버전 이상의 라이센스는 결제를 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이벤트 개요를 작성해서 먼저 신청을 하면 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개최가 가능합니다. 또 동시 접속자 수가 최대 1000명이라는 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이제 수익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등록비를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데 페이팔을 통하기 때문에 페이팔 계정은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역시 미국답게 펀드레이징 기능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재반 비용을 줌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모아진 수익금이 그대로 호스트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냐? 굉장히 베이직한 플랫폼이에요.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른 인터랙티브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온줌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등록비를 받는 그 기본 플랫폼 역할만 하고 기타 모든 필요한 기능은 잽스를 통해서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잽스. 잽스는 줌 앱스의 준말인데요. 이 잽스들을 큐레이팅해서 더해서 탑재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아사나, 드롭박스, 콜세라, 슬라이도 유명한 앱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잽스가 뭐냐면 다른 앱 개발자들이 줌 앱스토어에 들어가기 위해서 줌에게 앱을 먼저 제출합니다. 그 승인이 되면 줌 내에서 해당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드롭박스 기능을 열어서 드롭박스 내에 있는 자료를 화면에 띄우는 거죠. 그래서 현재 37개의 앱이 호환되면서 잽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줌이 그리는 미래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계속 줌의 영향력을 눈덩이 효과라고 하죠.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줌이 유저 컨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줌토피아더라고요. 전 이 줌토피아라는 네이밍이 줌이 가진 야심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목적도 있고 비즈니스에서 협업하는 데 쓰이는 목적도 있지만 가상 이벤트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행사 기획부터 개최, 사후 관리까지 다 줌을 통해서 하란 뜻인 거죠. 그 일종의 생태계를 구축해서 계속 영향력을 늘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플랫폼 기업다운 생각인 것 같아요. 생태계를 일단 이루고 그 네트워크 효과로 계속 세력을 불려서 줌 한 곳으로 영향력을 끌고 오는 거죠. 이런 점으로 볼 때 줌이 계속 가상 이벤트 시장을 장악해 나갈 거라고 보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익화가 가능한 가상 이벤트 플랫폼 온줌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줌은 무척 심플한 플랫폼이지만 줌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야심이 엿보이는데요. 줌으론 복잡한 수준의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는 비판에 일격을 좀 가한 것 같습니다. 정식 출시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벤트 업계에서 줌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제 전망이에요. 또 만약 온줌을 활용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면 어떤 잽스를 큐레이팅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되신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